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5페이지 양가로 7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할 차례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즉 우리 땅 가격은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즉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기억해 보니까 주요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이용제한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든지 철도 보호지구 등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지구 구역만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확인에는 즉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기본적 확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신청인 이름만 적습니다. 신청인 이름, 소유자가 누군지도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 확인 사항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126페이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관련 법령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이용제한입니다. 이용제한. 이제 대표적으로 거래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농지 취득 자익증명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7페이지 양가로 8번의 박스 안에 대표적인 거래 관련 규제 법령 공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도 거래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제도라든지 농지 취득 자익증명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그 다음에 전통사찰, 시험에 딱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향교재산법에 의해서 향교재산은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초중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 허가받아야 되고요. 대학교는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 밑에 농지법은 공법 시험에 반드시 2문제가 출제되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즉 밭갈경자, 밭갈 사람만 밭을 소유해야 된다.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여사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농사 짓겠다 해놓고 만약 농업경영에 미이용할 경우 농지 처분 통지를 합니다. 처분 의무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그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처분 명령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만약에 처분이 안 되면.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20을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씩 1년에 한 번씩 의무기간 동안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를 하는데 지금 농지법이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이행강제금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해야 되는데, 농지법은 좀 전에 봤지만 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농지가격의 20%를 1년에 한 번씩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죠. 예를 들면 주거,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편익시설, 복리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그 5년 동안 부과합니다. 그 의무기간 동안 1년에 토지 취득가격 10%씩 한 번씩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주요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예를 들면 불법으로 옥탑방을 증축했다면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징금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20%, 100분의 20, 2차 이행강제금 1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면적 위반하는 경우 설치 장소, 설치 기간 이걸 위반하면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분묘기지권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장소 제약도 없고 기간도 영구무한입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 10제곱미터입니다. 이런 면적을 위반한 경우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림, 보안림, 요존구규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도로 하천으로부터 가족묘지, 개인묘지는 200m, 종중문중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300m, 종중문중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하면은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옮길 때까지. 설치기간은 30년이고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씩, 500만 원 이하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행강제금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공법하고 민사특별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작거래 제한 철폐로 거주지역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오늘 문제에 혹시 있었나요? 그 30km 이내에 있어야 되죠. 통작거리. 허가구역 안에는 30k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농지는 통작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 항상 여러분들이 묵시적 갱신이나
법정갱신이나 똑같은 말이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민법임대차, 민법임대차, 지금 보고 있는 농지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 묵시적 갱신 4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민법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농지임대차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 거절 또는 임대차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임대차에서는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임대인은. 그러나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상가도 민법 주택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상가 임대인은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가 있는데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역시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해지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전세권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돼요? 전세권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죠. 전세권도. 맞아요? 네? 모르겠다고요? 네, 전세권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해지 통고하면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모두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전세권은. 그래서 묵시적 갱신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오면 다 비교해야 돼. 예를 들면 정감 청구권도 이 정감 청구권 이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되죠. 정감 청구권, 차임 등의 정감 청구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1차 같이 하는 분은 정감 청구는 민법임대차, 그 다음에 지상권, 상가임대차인데 서울의 경우 서울에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또 뭐가 있어요? 전세권. 다음 중에서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을 인하여 차임 등이나 치료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장래의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액의 경우 상한선이 없는 것은, 이 중에서 상한선이 없는 거 몇 개예요? 예, 상한선 없는 거 3개죠. 주택은 20분의 1만 올릴 수 있고 전세권도 20분의 1이고 상가 임대차는 100분의 5인데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상한선 없죠? 6억 천을 초과하면 상한선 없잖아요. 지상권 상한선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도 상한선 없죠? 그래서 상가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젠가 뉴스 나왔던데 월세 300만 원 내다가 주인 밖에가지고 1200만 원 내라 하고 보증금도 뭐 몇천만 원에서 완전히 3배, 4배 정도 올렸네, 보증금도.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주인 죽이려고 망치가지고 때리고 하다 살인죄로 구속된 거 나왔잖아, 이게. 이렇게 올리면 되냐고 안 되냐고, 300에서 1200 올리면.
어쨌든 그 판례는 자세한 사건 내막은 모르지만 명도 소송을 인용했어요. 결국 강제 집행을 했다고요. 내보냈다고요, 세입자. 아마도 그거는 제 생각에 대항력이, 원래 주인 바뀌면 대항력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마 옛날 거니까. 지금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항력이 인정되죠, 보증금과 상관없이. 리쌍방지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인 바뀌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 가지고 명도 소송이 된 건지 아니면 차임을 상기를 연체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명도 소송이 인용됐다고요. 그 포크레인 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파내고 다들 내고 이러니까 세입자는 막 다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랬겠죠. 세입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려도 지금 가능한 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 판례는 가능하니까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렸는데도 주변 시세가 다 올랐으면 올리도 된다고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경리단길 뭐 가로수길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된다고 계층 이동이 된다고 이게 상권이 좋아지면 월세가 다 올라가고 주변에 올라가면 다른 데 다 올랐으면 올리도 된다고요. 혼자만 이렇게 올리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 사건은 명도소송이 인용됐다고 결국 강제 집행을 했다고요. 내보냈다는 이야기의 세입자.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유명한 쪽발집이래요. 맛집. 손님이 많으니까 저도 중개사무소 할 때 건물주가 와가지고 영업 잘 됩니까? 하길래 뭐 그냥 인사했죠. 야, 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자꾸 올리더라고 월세를. 근데 제 친구는 하는데 사장이 건물주가 오니까 아우 사장님 월세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미치겠다. 지금 월세도 못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10년 만에 10만 원 깎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너무 잘해. 그 남자가 사장에 오면 막 손님 한 명도 안 보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깎아주더라고요. 건물주 오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와서 묻는 게 아니라 몰래 다 식당 같은 거는 다 본단 말이에요. 손님이 많은지 안 많은지 보고 많으면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올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손님 계속 오니까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받고요. 묵시적 갱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시적 갱신, 뭐 정감, 청구 이런 거 나오면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입니다. 메뉴에 판례가 있는데 공법 시험에 판례 나온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의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아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골치 아파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돈은 다 내야 되고 돈 다 내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으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농지는 전답 가수원 기타 법적 지목 이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그래서 전답 가수원은 무조건 농지라고요, 지목이. 그러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면 농지에 해당됩니다.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그래서 주로 이제 중개실무상 문제가 되는 게 시골에서 이게 집터가 있는데 이 지목이 되지만 여기에다가 집 무너지고 여기 배추 3년 동안 심어 놓으면 이게 됩니다. 3년 동안 심어 놓으면 지목이 되라도 이거는 농지라고요. 그래서 농지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대체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 허가, 전용 부담금 해가지고 30% 내야 돼요, 공시지가. 이런 걸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배추 안 심었다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만약 적발되면 30% 정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원 도시지역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농사지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요, 안 받아요? 녹지지역은 공법에서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안 받죠. 다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원칙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종사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신규 농업종사자는 면적제한이 있다. 온실,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농업인의 용어정의를 적어놓지 않았는데 공법 시험에 나왔는데 농업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공법에서는.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농어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농을 하려면 남편 혼자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1년 있다가 배우자도 가는 게 좋겠죠? 농업인이 되려면은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뭐, 대가축 2두, 소가축 10두, 중가축 10두, 여기 맨 밑에 그 양가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거기에 농업인, 동그라미 4번 농업인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성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단연성 식물 등을 경작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옛날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 농업인이 되면은 각종 혜택이 많다고요.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만들면 50% 이상 국가에서 다 보조해줘요. 농어촌 특별세 받은 거 가지고. 그래서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위에 동그라미 미음에 보면 매매, 증여, 경매, 공매, 화해 줘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취득 거기 D번에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은 그 협의라는 것은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완, 시효취득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박스 밑에 기억해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 아까 전용 협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주말 체험용 농, 학교,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협의는 안 받지만 전용 허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이 시구원면장한테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시구원면장입니다. 군수는 X라는 거 공법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구원면장.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는 지금은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옛날에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고요. 다만 지금도 상한선이 있는 게 예외가 3개가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8번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말은 농사 안 지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그 다음에 상속, 8년 이상 재청 자행하다 인용하는 경우, 그 6번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이런 경우는 경자유전,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9번에 중개대상물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세가 4%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합하면 거의 4.6% 정도 됩니까? 다 합하면 취득 관련 조세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거는 3개만 기재하면 된다. 인지세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드러나지 않는 중요시설 존재 여부도 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인데요. 이게 시험에 거의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3번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는데 서식이 1이 주거용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비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 이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 6개는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건축물 내장 보고 기재하면 되고요. 1의 서식과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권리관계는 동그라미 2번의 권리관계가 있고 동그라미 9번의 실제 권리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은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에 기재되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인데 이거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해당 사항이 없고,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중에서 용적률 건폐율은 시, 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있는데 4번의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주거용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2의 서식은 해당된다고.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입지 조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공원 이런 게 나왔어요. 공원도 입지 조건이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공원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이게 1의 서식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이 있어야 관리를 하니까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2의 서식은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은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취득 관련 조세도 공통적 기재사항, 실제 권리관계도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에다가 등기된 임차권은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에다 기재합니다.
동그라미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은 소방에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 기재하는데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하죠? 아파트는 제외한다. 오늘 문제는 없었죠? 다음 주에 다음 주 문제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한다고요? 다음 주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보다. 계속 어려운 것 반 이상은 어렵게. 다른 학원에 보니까 1등이 10문제 맞추고 평균 3개, 4개더라고요. 15문제 중에서 1등 하는 사람이 10문제.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 쌓여져 있고 기출문제가 절반은 돼요. 오늘 문제 중에. 완전히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낸 게 아니라고요.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 다음 주에는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만 골라놨어요. 다른 학원에서 보니까 오답률 높으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 보면 오답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지금 연습하고 고통받은 만큼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거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는데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를 포함한다 하면 X입니다. 2의 서식에는 소화전 비상벨입니다. 이건 세부 확인사항인데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고요.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와 12번 환경조건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있는데요.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 1의 서식은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있는데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거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죠. 그냥 페인트 칠돼 있고. 그래서 상가는 도배는 체크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 1소진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1조 소음 진동을 1소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소진은 1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 산출 내역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밑에 참고 표시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도대차 교판 이렇게 돼 있죠. 차를 주로 고치십시오. 뭐 틀렸다기 보기는 힘들어요. 뭐 주차장인데 차를 하든 줄을 하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도대차 교판 하다가 도대주 교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같이 일관성 있게 앞에 130페이지는 도대주 교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가 좋으면 둘 다 도대차 교판으로 또 고쳐도 되고요. 도대주 교판. 그 다음에 대권 검세 실수 공통적 기재사항 1소진은 1조 소음 진동이라는 것. 확인 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중개활동입니다. 중개활동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개활동이 흐름에 나가면 중요하죠. 중개활동을 해야, 마케팅 활동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데 돈 못 벌면 혼자만 망하면 되니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맨 밑에 4번 아이다이 원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다이 원리. 아이다이 원리인데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attention, 주의, 주목, interest, 흥미, 그 다음에 desire,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된다. 근데 언제 클로징을 하는 게 좋은가? 클로징은 계약 체결인데 계약 체결 시도는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클로징이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 중개에서 마무리 짓는 게 계약 성립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동물적 감각을 보고 느껴야 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이게 실제로는. 자, 그래서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좋다. 133페이지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셀링 포인트는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항상 이게 셀링 포인트는 매수인, 매도인에게 두 군데 다 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매도인한테 말할 때는 또 매도인한테 필요한 셀링 포인트를, 예를 들면 정책적인 것도 매도인이 안 팔라고 하면은 지금 뭐 보유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살 사람이 있을 때 파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이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술적 측면은 뭐예요? 새 아파트가 오래된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새로운 자재, 새로운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게 기술적 측면이고요. 경제적 측면은 예를 들면 전세가 똑같은 1억, 지금 이게 구미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구미가 1억 2천, 25평 이런 게 1억 2천, 뭐 지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치보면 되죠. 1억 2천, 1억 3천 하던 게 지금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럼 거의 뭐 폭락, 반값은 아니지만 거의 30% 이상 폭락한 거죠. 구미 이런 데, 울산, 거제도 이런 데가 좀 뭐 조선경 무슨 하여튼 그 회사들이, 구미 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어디로 옮겼나 봐요, 다른 데로. 그래서 잘못 투자하면 그 이제 중개업하는 분들이 그걸 집을 5채 가지고 있다고 자랑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만 전부 갭 투자한 거예요. 전세 안고 은행 융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값 폭락하니까 집 팔아도 전세도 내줄 것도 못 된다고 팔아가지고 오히려 돈 보태가지고 전세 내줘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편하게 하려면 투자를 안 하면, 물론 투자하면 뭐 부자 되거나 망하나 둘 중에 하나고요. 투자 안 하고 그냥 중개업만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500만 원 벌려면 최소한 1000만 원 매출액이 돼야 되죠. 제가 해보니까 평균 10건은 하더라고, 한 달에. 그럼 10건을 하면 1000만 원 되거든요, 중개보수가. 그럼 1000만 원 되면 50% 비용, 모든 거는 50%는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럼 한 500만 원만 벌려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게 투자 안 해도. 투자를 하면 불안하다고요, 늘. 500만 원 너무 적다고요. 예, 그냥 용돈 번다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뭐 토요일도 문 닫고 그냥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고 나가서 회나 보러 가고 어디 그러면 돼요. 단속은 문 닫으라고 한 번씩 연락 오거든요. 자, 경제적 측면은 전세가 똑같은 게 1억도 있고 9천만 원짜리도 있으면 9천만 원짜리 중개할 때는 싸다는 걸 강조하고 비싼 걸 중개할 때는 또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되겠죠. 이거 싼 거 있던데 왜 이렇게 비싸냐? 예, 그 싼 거는 은행 융자가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경매 넘어가면 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산다, 판다 하면 가격이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판다고 하면 그 많이 못 받는다 하고 산다고 하면 비싸다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판다, 산다 둘 다 물어봐야 되죠. 시세 파악하려면. 자, 셀링 포인트. 시험에 단독주택,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 아파트가 좋습니까? 단독이 좋습니까? 사장님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뭘 추천해 줄 거냐고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지금 몇 년, 4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어디가 사생활 보호 잘 돼요?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아파트? 일반적으로 부동산 학개론 책에 나와 있는 건 단독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전원주택형 단독이. 근데 지금 아파트가 잘 된다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아파트 살라고 마음 먹는 사람한테는 아파트도 뭐 아파트는 안 될까요? 사장님 자꾸 이렇게 물으면 예, 아파트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살면 살만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 절대적이진 않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제 말 안 하고 저도 한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옆집에서 나오면 민망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같이 안 타고 그냥 저는 계단을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모르는데 뭐 말하기,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중개활동에서는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온 게 셀링 포인트와 아이다의 원리밖에 없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겠죠. 계약 성립은 계약서 작성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또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계약서 작성 안 해도 계약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자,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거, 이거 계약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정 서식 없는 거. 법정 서식 없는 게 있는데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금융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정 서식이 없는 게 중개보수영수증, 중개보수영수증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 정정신청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정정신청서도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다는 것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동그라미 1번. 용어는 간단 명료하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숫자, 금액을 적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가급적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로 적는 게 좋다. 우리 은행에도 돈 찾을 때 1,000만 원 이렇게 안 적고 1,000만 원이라고 적죠? 1,000만 원이면 이게 4,000만 원으로 고칠 수도 있고 9,000만 원으로 고칠 수도 있고 7,000만 원으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안 하고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한글로 1,000만 원 해놓으면 앞에다가 9 붙이면 9,000만 원 되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또는 한자로.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부동산에 복덕방에 가니까 막 친구 아버지가 이런 거 막 한자로 이거 숫자 적는 거 보고 너무 감탄을 하고 나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는 옛날에 한자로 적었죠. 막 그 계약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손으로 적지는 않고 전부 다 컴퓨터로 입력해도 한자를 누르니까 변환하니까 다 한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는 한글로 적어야 돼요. 숫자는 금액 적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는 위변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정시 주말 후 몇 자 정정 표시하고 날인하고 추가시에도 동일하다. 2장 이상일 때 간인 접어서 도장 찍는 게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말이라는 말은 지금 등기법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쓰지 않죠. 주말이 뭐 붉은 줄을 끊는다. 이게 주말인데, 그래서 이거 지우려면 붉은 줄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붉은 줄 끄고 세 글자 정정
도장 여기다 뭐 지상권을 지역번 이런 식으로 고치고 뭐 다른 글자로 고치고 그 다음에 세 글자 정정하고 이게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도장 찍으면 된다고요? 법에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틀리면 새로 출력해요. 저도 처음에 막 일 배울 때 새로 출력하니까 사장한테 엄청나게 오동서 똑바로 적지. 지금 종이값 네가 종이 사내라 하고 막 이러더라고. 계속 다시 고쳐가 출력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배워야 돼요. 하여튼 처음에 하니까 자꾸 잘못 적는 게 나오더라고. 다 적어가지고 매도인, 매수인한테 한 장만 출력해가지고 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눌러버리니까 넉 장씩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뭐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공동중개 2명이니까 그건 자동으로 거의 막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넉 장씩 나와요. 한 장으로 설정해가지고 한 장만 뽑아가지고 일단 오타 있는 거 보라고 해야 되는데 넉 장 출력해가지고 또 버리니까 또 새로 출력하니까 8장 금방 뭐 10몇 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할 수밖에 없죠. 욕하고 그 친구 밑에 있으니까 욕하고 싸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안 하고 가슴속에만 담아두면 서로 병 생겨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오래 가요. 그냥 막 한 사람만 너무 참으면 나중에 폭발하면 이혼해야 되죠. 참다 안 되면 135페이지 그 박스 메뉴의 박스 이거는 뭐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10번에 있죠? 9번 10번 9번에 보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번.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 다음에 10번에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다음 주 문제에 다음 중 시행령하고 대통령령하고 같은 말이죠? 시행규칙하고 국토교통부령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다음 중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있어요. 다음 주 문제. 이 금융계약서 이거는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것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된 거 아닌 거 2개 말씀드렸어요. 다음 중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것 다음 주 문제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시행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4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